2000년 2월 28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텐터필드. 이날 밤 캐서린 나이트는 남자친구 존 프라이스의 집에 말도 없이 찾아왔습니다. 캐서린은 집에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존에게 소리를 치며 왜 나를 피하냐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캐서린과 그녀의 남자친구 존은 목소리를 높이며 싸웠고 결국 캐서린은 화를 참지 못하고 부엌에 있는 칼을 들어 남자친구 존을 공격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당황해했지만 정신을 차린 존은 즉시 그녀를 제압한 뒤 캐서린을 집 밖으로 쫓아내었습니다. 당시 존은 캐서린의 공격에 경미한 상처를 입게 되었는데 그는 자신의 몸에 난 상처를 보자마자 더 이상 이렇게 당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특단의 조치를 취하기로 합니다. 다음 날인 2000년 2월 29일 아침, 존은 출근길에 바로 치안법원에 방문하여 자신과 자신의 두 자녀를 여자친구 캐서린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접근금지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존은 법원 직원에게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발생할 때까진 몇 주가 걸릴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날 오후 회사에 출근한 존 프라이스는 직장 동료들에게 혹시 자신이 다음날 출근하지 않는다면 여자친구 캐서린이 자신을 살해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존의 말을 듣자마자 직장 동료들은 오늘은 집에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으나 존은 집에 있는 아이들이 걱정되어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날 존은 퇴근하자마자 바로 집으로 돌아가 혹시 모를 여자친구 캐서린의 돌발 행동을 막기 위해 두 아이를 데리고 근처 친구의 집에 방문했습니다. 존은 친구에게 법원에서 여자친구 캐서린에 대한 접근금지 명령서가 효력이 생길 때까지 아이들을 잠시 보살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존은 친구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마친 뒤 홀로 집으로 돌아와 잠을 청하기 위해 밤 11시에 침대에 누웠습니다. 잠시 후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나 존의 집 앞에 주차했습니다. 야심한 밤에 존의 집에 차를 몰고 나타난 사람은 존의 여자친구 캐서린이었습니다. 그녀는 평소처럼 자연스럽게 존의 집 문을 열고 들어와 샤워하고 잠시 거실에서 TV를 시청한 뒤 혼자 침실에서 자고 있는 존을 깨웠습니다. 깜짝 놀란 존은 캐서린에게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았는데 캐서린은 존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바로 침대 위로 올라가 그에게 키스했습니다. 이날 밤 갑작스러운 캐서린의 돌발 행동에 존은 예기치도 못하게 그녀와 사랑을 나눴고 관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함께 침대 위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새벽 6시 한 이웃이 존의 자동차가 아직 집에 주차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존은 보통 매일 이 시간 이전에 출근했기 때문에 이웃은 존의 차가 차고에 있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 무렵 존의 직장 동료들도 존이 회사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존은 동료들의 연락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동료들은 전날 존이 이야기한 말이 생각났습니다. 무엇인가 불길한 느낌을 받은 동료들은 즉시 존의 집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얼마 뒤 존의 집에 도착한 직장 동료들은 집 앞에 이미 이웃들이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목격합니다. 존의 직장 동료들은 이웃들과 함께 존의 집 문을 두드리며 다같이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때 존의 동료 중 한 명이 현관문에 소량의 피가 묻어있는 것을 확인했고 피를 보고 놀란 사람들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오전 8시가 넘는 시간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강제로 뒷문을 부수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강제로 문을 열고 존의 집 안에 들어온 경찰은 지옥과도 같은 현장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당시 존의 집은 살인사건 현장처럼 완전히 아수라장이 되어 있었는데 정말로 경찰은 현관 근처에서 시신 한 구를 발견했습니다. 놀랍게도 당시 경찰이 발견한 시신은 머리가 사라진 유해였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주인이 집주인 존이라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바로 사라진 존의 머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경찰은 존의 침실에서 침대 위에 쓰러져 있는 캐서린을 발견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약물에 취해 의식을 잃은 것처럼 보였고 큰 소리로 코를 골며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으로 보아 캐서린이 존을 살해한 용의자라고 확신하고 일단 그녀의 의식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구급차를 불러 캐서린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캐서린을 병원으로 보낸 경찰은 바로 부엌 버너 위의 냄비 안에서 존의 머리를 발견했습니다. 당시 냄비의 온도는 대략 40도에서 50도 사이로 따뜻한 상태였는데 아직도 냄비는 버너 위에서 부글부글 끓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은 테이블 위에서 각각의 이름이 적힌 접시 2개를 발견했는데 놀랍게도 접시에 쓰여있는 이름은 존의 두 아이의 이름이었습니다. 다행히도 당시 아이들은 존의 친구의 집에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캐서린의 의도대로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부검 결과 존은 캐서린 소유의 정육점 칼에 찔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도살장에서 오랜 기간 일했던 캐서린은 칼을 사용하는 데 매우 능숙했기 때문에 존은 꼼짝없이 캐서린의 손에 당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범행을 마치자마자 근처 ATM기에서 존의 계좌에서 $1000를 인출했다는 사실도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은 모든 범행이 끝나자 정신을 차린 캐서린이 자신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놀라 스스로 약물을 과다 복용하여 쓰러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은 죽지 않았고 이렇게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캐서린이 의식을 찾자마자 바로 그녀를 신문했으나 캐서린은 전혀 반성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자신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무죄 주장에도 불구하고 즉시 당국은 캐서린을 살인 혐의로 신속하게 기소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캐서린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는데 조사 결과 경찰은 캐서린으로부터 평범한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온 그녀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바로 경찰이 언론의 수사 결과뿐만 아니라 캐서린의 이야기도 공개했는데 그녀의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게 된 사람들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주인공 캐서린 나이트는 1955년 10월 24일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텐터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어머니 바바라는 잭이라는 남자와 결혼하여 4명의 아들을 낳고 살고 있었는데 어머니 바바라는 당시 남편의 친구이자 동료였던 켄 나이트와 불륜을 저질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소녀가 캐서린이었습니다. 보수적인 마을에서 발생한 끔찍한 불륜 사건 때문에 어머니 바바라는 마을에서 추방되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는 불륜남 켄 나이트와 함께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북부도시 모리로 이사했습니다. 1959년 캐서린이 4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 바바라의 남편이었던 잭이 사망했고 그와 함께 살던 아들 중 2명이 어머니 바바라와 불륜남 켄이 사는 집으로 이사왔습니다. 당시 어머니 바바라의 내연남이었던 켄은 폭력적인 알코올 중독자였으며 수시로 어머니 바바라를 괴롭히고 추행하는 최악의 남자였습니다. 어머니 바바라는 항상 딸에게 얼마나 자신이 남자들을 증오하고 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캐서린 역시 양아버지 켄에게 수시로 추행당했으며 설상가상으로 바바라와 잭의 2 아들에게도 같은 일을 당했습니다. 결국 어머니 바바라처럼 캐서린의 마음속엔 남성에 대한 혐오감과 불신감이 자리 잡게 됩니다. 이러한 캐서린의 불안정한 가정 환경 때문에 그녀는 자신보다 약한 아이들을 자주 괴롭히는 불량배가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학교에 흉기를 들고 와 마음에 안 드는 친구들을 공격했고 그녀를 제지하려던 교사가 결국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결국 이 사건으로 캐서린은 글을 읽거나 쓰는 법도 제대로 배우지 못한 채 15세의 나이에 학교를 그만두고 의류공장에 취직해 재단사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캐서린은 의류공장에서 일하는 것에 흥미를 느끼지 못했고 그곳에서도 동료들과 문제를 일으켜 결국 해고됩니다. 하지만 1년 뒤 캐서린은 호주 뉴사우스웨일스주 에버딘에 있는 도살장에 취직하여 동물의 장기를 적출하는 일을 하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의 일에 매우 만족해했습니다. 당시 그녀는 사람들에게 드디어 자신이 꿈의 직업을 얻게 되었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정말로 캐서린은 칼을 쓰는 일에 남들과 다른 재능을 보여주었고 도살장 사장도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했습니다. 사장은 어린 나이에 거기에다가 여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캐서린의 능력을 인정해 그녀를 빠르게 승진시켜 주었고 그녀에게 최고급 정육 전용 칼 세트도 선물해 주었습니다. 정육 전용 칼 세트를 선물 받은 캐서린은 너무 기쁜 나머지 자신의 침대 위에 칼을 걸어 두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퇴근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정육점 칼을 보면 그날 쌓인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고 말하고 다녔습니다. 1973년 캐서린은 도살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인 데이비드 켈렛이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캐서린은 데이비드가 술집에서 동료들과 난투극을 벌이고 있었을 때 싸움에 합류하여 데이비드를 구해주었습니다. 데이비드는 그런 캐서린의 모습에 첫눈에 반하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와 사귀는 도중에 자주 남자친구 데이비드에게 폭력을 행사했으나 이미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가스라이팅 당하여 완전히 지배받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녀에게 저항하지 못했습니다. 1년 뒤인 1974년 캐서린은 데이비드에게 결혼하자고 말했고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요구에 따라 바로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첫날 밤 안타깝게도 술에 취한 데이비드는 캐서린을 충분히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화가 난 캐서린은 남편을 구타했으며 정말로 그를 죽이려고 시도했으나 가까스로 데이비드는 캐서린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1976년 5월 결혼한 지 2년 만에 부부의 첫 아이인 멜리사 앤이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폭력에 완전히 지친 데이비드는 아이가 태어난 틈을 타 어머니와 함께 호주 퀸즐랜드주로 도망쳤습니다. 데이비드는 그곳에서 새로운 여자를 만나 정착했는데 이 소식을 들은 캐서린은 분노에 휩싸여 남편 데이비드와 그의 어머니를 죽여버리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즉시 캐서린은 가장 좋아하는 정육점 칼 컬렉션을 집어들고 거리로 나와 지나가던 여성을 납치했습니다. 캐서린은 납치한 여성을 운전석에 태운 뒤 남편이 있는 퀸즐랜드로 데려가 달라고 협박했습니다. 납치된 여성은 캐서린의 요구대로 차를 몰고 이동하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기 위해 차를 정차하자마자 즉시 도주하여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이 주유소에 도착했을 때 캐서린은 주유소 직원을 인질로 잡고 난동을 부렸으나 그녀는 바로 경찰에게 제압당한 뒤 체포되었습니다. 체포된 캐서린은 정신 이상 판정을 받고 정신병원에 입원하여 독방에 감금되었습니다. 정신병원에 감금된 캐서린은 퀸즐랜드에 있는 남편 데이비드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난동을 부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경찰은 이 사실을 캐서린의 남편 데이비드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소식을 전달받은 데이비드는 갑자기 아내 캐서린을 불쌍하다고 생각했고 퀸즐랜드에서 새로 사귄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고하고 다시 아내 캐서린에게 돌아왔습니다. 1976년 8월 9일 캐서린은 남편 덕분에 정신병원에서 풀려났고 다시 남편 데이비드와 새 출발을 하기로 했습니다. 4년 뒤인 1980년 3월 6일 부부는 둘째 딸인 나차사 마리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캐서린의 폭력적인 모습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1986년 데이비드는 더 이상 캐서린과 함께 살 수 없다고 판단하고 두 딸과 아내를 버리고 어디론가로 잠적해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또다시 남편이 떠나자 큰 절망감에 빠지게 되었고 아이들을 내버려두고 매일매일 술만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캐서린이 남편 데이비드 켈렉과 헤어진 직후 그녀는 38세의 광부 데이비드 손더스라는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캐서린은 사라진 전남편과 이름이 같은 광부 데이비드와 사랑에 빠지게 되었고 결국 둘은 사귀는 사이로 발전했습니다. 광부 데이비드는 자신의 두 자녀를 데리고 캐서린의 집으로 이사와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6월 캐서린은 광부 데이비드와의 사이에서 셋째 딸 사라를 낳았습니다. 캐서린은 셋째 딸을 낳자마자 다시 예전의 폭력적인 모습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광부 데이비드와 시도 때도 없이 싸웠고 화가 나면 흉기를 들고 데이비드를 위협했습니다. 심지어 캐서린은 침실에 정육점 칼을 걸어놓는 것뿐만 아니라 날카로운 무기들로 집안을 장식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했습니다. 결국 데이비드는 캐서린에게 이별을 고하고 그녀의 곁을 떠나버렸습니다. 캐서린은 데이비드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1990년 캐서린은 이별의 아픔에서 벗어나자마자 바로 도살장 동료인 존 칠링워스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년 뒤인 1991년 그녀의 네 번째 아이인 에릭이 태어났습니다. 놀랍게도 캐서린은 이제까지 만났던 다른 남자들과 다르게 존과는 3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사이좋게 지냈습니다. 존 칠링워스는 진심으로 캐서린을 사랑했으며 그는 이젠 캐서린과 결혼해도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캐서린의 생각은 존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당시 그녀는 남자친구 존 칠링워스 몰래 같은 이름의 존 프라이스라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여자친구 캐서린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존 칠링워스는 결국 그녀의 곁을 떠났고 그가 떠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캐서린은 존 프라이스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1995년 캐서린은 존의 집에서 함께 살기로 했고 존의 두 자녀와 함께 한 집에서 생활했습니다. 존은 캐서린의 폭력적인 성격을 이미 알고 있었으나 처음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당시에 존은 광부로 일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정말로 캐서린과 그녀의 자녀들을 편안하게 해줄 만큼 경제력이 있었습니다. 캐서린은 자신을 끝까지 사랑해줄 운명의 남자를 만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1998년 바로 존에게 결혼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캐서린의 생각과 다르게 존은 그녀와 결혼할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캐서린은 존에게 결혼하자고 말하며 그를 설득했으나 오히려 존은 이럴 거면 집에서 나가라고 소리쳤습니다. 캐서린은 더 이상 존을 설득할 수 없다고 생각하여 그에게 복수하기 위해 어처구니 없는 짓을 저지르고야 말았습니다. 당시 존은 주기적으로 회사 비품들을 몰래 집으로 가지고 왔는데 캐서린은 존에게 복수하기 위해 그의 회사에 찾아가 존이 회사 비품을 빼돌리고 있다고 폭로한 것이었습니다. 존이 회사에서 그렇게 비싼 비품을 훔쳐온 것이 아니었음에도 캐서린의 폭로 덕분에 존은 17년 동안 일한 직장에서 해고되었습니다. 배신감을 느낀 존은 즉시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집에서 쫓아냈습니다.
몇 달 뒤 다시 그들은 재결합했으나 이미 신뢰가 깨진 사이였기 때문에 그들은 매번 빈번하게 싸웠습니다. 참다 못한 존은 캐서린과 그녀의 아이들을 다시 한번 집에서 쫓아냈고 그녀의 연락을 피하며 완전히 캐서린을 떼어 놓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이때부터 캐서린은 흉기를 들고 존의 집에 찾아가 존과 그의 아이들을 위협했는데 결국 2000년 2월 29일 저녁에 사건이 터지고 만 것이었습니다. 2000년 2월 29일 저녁 존의 집에 찾아온 캐서린은 이날 밤 그와 관계를 맺고 함께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날 캐서린은 존과 다시 시작하기 위해 그의 집에 방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캐서린은 미리 준비해둔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침대 아래 숨겨두었고 존이 완전히 잠에 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존이 아무것도 모르고 자고 있을 때 캐서린은 자신의 정육점 칼을 꺼내어 존을 공격했습니다. 유능한 칼잡이였던 캐서린의 공격에 존은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존은 살려달라고 소리치며 집 밖으로 나가려고 했으나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자마자 캐서린의 마지막 공격을 받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캐서린은 존의 시신을 집안 부엌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리고 바로 앞치마를 두른 뒤 자신의 정육점 칼 컬렉션을 식탁 위에 펼쳤습니다. 그리고 캐서린은 존을 정육점의 고기처럼 대하기 시작했고 도살장에서 하던 대로 존을 처리했습니다. 일이 끝나자마자 캐서린은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흐느껴 울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를 후회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복수에 성공하여 희열을 느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이후 그녀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고 쓰러져 버렸고 다음 날인 2000년 3월 1일 병원에서 눈을 뜨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의 조사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캐서린을 존을 살해한 유력한 용의자로 확정하고 강도 높은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2001년 10월 15일 캐서린의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들은 재판부에 캐서린이 정신이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며 그녀를 변호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무죄를 주장했던 캐서린은 갑자기 자신의 죄를 모두 인정했습니다. 결국 호주 법원은 호주 역사상 처음으로 호주 여성에게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했습니다. 당시 그녀의 범행 과정은 너무나 끔찍했기 때문에 판사는 그녀의 범행을 기록한 서류를 절대 대중들에게 공개하지 말라고 명령했습니다. 형이 선고되자 캐서린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말하며 항소했으나 당연히 그녀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캐서린이 어렸을 때 겪은 불우한 가정환경 때문에 정신이상으로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재판이 끝난 이후 진행된 캐서린의 정신감정 결과가 다시 한번 세상을 놀라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는 캐서린이 범행을 저질렀을 당시 그녀의 정신 상태는 아주 정상이었고 당시 어떻게 존을 살해하고 그의 시신을 처리할지 미리 계획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중들은 캐서린에게 속았다고 생각하여 그녀를 비난했고 캐서린 역시 죄를 뉘우친다고 말하고 조용히 감옥에서 은둔 생활을 했습니다. 현재 종신형을 선고받은 캐서린은 교도소에서 이전과 다르게 다른 수감자들과 아주 평화롭게 지내고 있습니다. 오히려 캐서린은 다른 수감자들이 서로 싸우면 그들을 말리고 중재하며 화해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캐서린의 변화된 모습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그녀의 세 번째 남자이자 캐서린의 아들 에릭의 아버지 존 칠링워스가 언론에 나와 아들 에릭과 함께 감옥에 있는 캐서린을 종종 방문한다고 인터뷰했습니다. 캐서린과 아무 문제도 없이 지낸 유일한 남자 존 칠링워스는 캐서린의 종신형 판결을 가혹하다고 주장했고 이어서 그는 아들 에릭에겐 캐서린이 필요하다고 말하며 언젠가 캐서린이 석방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